자, 이번 시간에는 의사표시하고 그리고 대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표시. 용어 먼저 잠깐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의사라는 단어와 표시라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를 의사표시라고 해요. 여기서 의사라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사라고 그러고요. 또는 진의라고도 해요. 내 생각을 밖으로 뭐한 거? 표현한 거죠. 이를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보통은 내가 생각한 걸 어떻게 해요? 표시할 때 내 생각한 바와 밖으로 표현한 건 어때요? 일치해요. 내 생각 그대로 표현하죠. 솔직하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정상이지 이게. 근데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밖으로 뭐한 거? 표현한 게 어떻게 하다면 다르다면 내 생각 따로 표시한 것 따로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면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비정상이지. 왜? 네 생각과 표현한 걸 다르게 했다는 거는 왜곡한 거죠. 비정상이지. 우리는 주로 그럼 어느 세계에서? 이런 거에서 이 세계에서 만나고 살죠. 생각과 표현한 것이 똑같은 정상적인 세계에서 살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생각과 표현이 뭐한 경우? 어긋나서 비정상적인 바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세계 그 속을 지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여기가 잘 이해되고 잘 공부되는 분은 누굴까요? 비정상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가 잘 이해되시는 분은 비정상적인 세계에 늘 살고 있는 분. 여기 공부 잘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사신 분들은 여기가요. 들어갈 때 조금 버거울 거예요. 왜요? 나는 이쪽인데 자꾸 이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쪽 만나러 갑니다. 진의와 표시가 뭐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부분 만나보실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조카애가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제가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랬더니 걔가 옷을 딱 골랐어요. 골랐는데 하필이면 가격을 물어봤더니요. 1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갖고 싶은 옷은 150만 원짜리예요. 이걸 딱 집었어요. 나 이거 갖고 싶다고. 얘 생각은 이거죠. 나 이거 사고 싶어. 얘 생각이에요. 갖고 싶은 생각. 이거 갖고 싶죠. 걔 엄마가 쿡 찌르죠. 너 너무 비싼 거잖아 라고 저 없는 데도 계속 찌르는 거지 이렇게요. 좀 작은 거 다른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애는 정말 갖고 싶은 옷은 이 옷인데 저쪽으로 옮겨가지고요. 다른 옷을 고르더라고요. 이렇게. 얼마짜리를요? 30만 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고 왔어요. 고모부 나 이거 좋아요. 이거 사주세요 라고 표현을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표시는 이걸로 한 거고요. 얘가 갖고 싶은 진의는 이 옷이죠. 그럼 그 아이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진의 이거 하고요. 사고 싶다고 하는 옷 이게 어때요? 지금 다르게 돼 있죠. 굴곡이 있는 거죠. 왜곡이 돼 있죠. 진의와 표시가 뭐예요? 다른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이한테 이것을 사줬어요. 이 옷을 사줬다. 그럼 그 아이는 미쳐 날뛸 듯이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쳐 날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샀으니까요. 그죠? 이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이쪽 만나러 가볼게요. 그럼 뭐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의사와 표시가 왜곡돼 있다. 이쪽 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목부터 낯설 거예요. 진이 아닌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넣어볼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름하여 진이 아닌을 뭐라고 그럴까요? 진이 없는이라고 적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뭐가 없는 채로요? 진의가 없이요. 진의 없이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게 바로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아닐 삐자를 써서요. 아닐 삐자를 쓰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제 조카애가
그렇게 비진이 표시를 벌써 공부를 한 거예요. 150만 원짜리 갖고 싶은데 얼마라고요? 30만 원짜리 이거 사달라고 표시를 한 거죠. 걔 진이는 없어요. 30만 원짜리를 갖고 싶은 진이는 없어요. 근데 30만 원짜리 고무부 사주세요라고 표시했죠. 이것이 바로 비진이 표시다. 구체적으로 사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비진이 표시는 여기 빗자가 아닐 빗자라고 그랬어요. 표의자가 있고요.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이 표의자가 상대방한테 뭐 하고요? 진이와 표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뭐 따로? 진이 따로, 표시 따로. 서로 왜곡돼서 표현한 게 바로 비진이 표시. 진이 없는, 아니니 뭐라고요? 진이 없이라고 꼭 써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뻥 뚫리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없는 의사표시다. 그럼 내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요. 증여한다고 했어요. 증여한다고. 예, 제가 지금 사례를 하나 드릴 텐데 이 사례는 약간 각색된 사례이고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부의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팍 꽂히라고 제가 사례를 각색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편승엽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가요? 기른정 씨하고 연인 관계였죠. 그러고는 편승엽 씨가 기른정 씨한테 부동산을 뭐 하겠다고요?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어요. 이때 기른정 씨는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사망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여한다고 그러니까 기뻐했겠죠. 증여하겠다. 내가 별장을, 가평에 있는 별장을 뭐 하겠다? 증여하겠다고 표시를 했어요. 표현을. 그런데 그것이 표의자 이 사람의 진위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편승엽 씨의 증여는 뭐가요? 진위가 없이 증여한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진위가 없다는 거는 뭐죠? 진위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결여됐다. 진위가 결여된 거지 결여됐어. 진위가 결여된 증여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러면요.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표의자가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내가 줄게. 별장. 가평 별장 너한테 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 별장 줄게.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저 의사표시를 수용하느냐. 잘 보세요. 상대방이 기린정 씨가 이 사람 표의자의 진위 없음을 뭐 했다? 몰랐다. 이게 진위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진위가 결여된 상태로 한 거란 말이죠. 증여한다는 거를. 진위가 없음을 어떻게 했다? 몰랐다. 두 번째는 진위 없음을 알았다.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법적으로 해결이 돼요. 진위 없는 거죠. 진위 없이 한 거죠. 소위 이건 뭐죠? 거짓 표시예요. 거짓 표시. 증여한다고 그랬는데 진위가 결여됐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수용을 했느냐 그걸로 결판이 나요. 진위 없는 거를 어떻게 했다? 상대방이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효. 왜요? 증여한다고 그랬잖아. 증여한다고 표시를. 증여로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몰랐으니까 유효해요. 그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 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별장을 이행해 줄 책임이 있다. 이행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럼 뭐죠? 등기를요. 별장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 있어. 왜요? 몰랐잖아요. 왜요? 표시한 대로 믿은 거야. 이거는 표시대로. 나 표시대로 믿었어. 네가 표현한 거 그대로 어떻게 했어? 믿었다는 거죠. 그래 유효입니다. 이거 유효로 이렇게 정리돼요. 반대로요. 상대방이 뭐라고요? 알았어. 당신이 나한테 주려고 택도 없는 소리지. 네가 줄 의사가 없지. 진이 없음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 그러면 무효로 돼요. 네가 진이 없는 거잖아. 진이 없이 뭐예요? 영혼 없는 소리다. 영혼 없는 소리. 써보세요. 진이 없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럴까요? 영혼 없는 의사표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더 쉽죠? 비진이 표시는 영혼 없는 의사표시다.
준다고 그랬죠? 증여한다고. 근데 그게 뭐였어요? 영혼이 없이 한 거죠. 진이가 결여된 거야. 진이가 결여된 거 비진이 표시. 진이 결여된 거 비진이 표시. 영혼 없는 의사표시란 거죠. 그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진이 없는 거, 영혼 없는 걸 어떻게 했다? 알았다. 그러면 무효지. 둘로 나눠집니다. 진이 없는 거, 영혼 없음을 어떻게 했다? 몰랐다. 그러면 표시한 대로 유효. 거꾸로 진이 없음을, 영혼 없음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 알았으면 뭐가 되고요? 무효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이 부분이에요. 상대방이요, 진이 없음을 뭐 한대요? 알았거나예요. 알았거나를 영어로는 오아라고 그러죠. 또는 알았거나 또는 뭐 한 경우?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One more time. 용어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진이 없음을 뭐 한대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럼 뭐라고요? 둘 중 하나면 뭘로 처리된다?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이 없이 영혼 없이 한 말은 법적으로 원칙은 유효다,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러는 거죠. 언제 유효? 몰랐다. 상대방이 몰랐으면 유효, 알았으면 무효. 자, 법주문 들어가서 만나보실게요. 민법 107조가 비진이 표시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앞쪽을 본문, 뒤쪽을 단서라고 해요. 앞으로 법조문을 읽을 때는 앞쪽 본문, 점 앞에를 본문, 점 뒤쪽을 단서라고 해요. 가보실게요. 107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뭐하고요?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모르고 알고 한 거죠.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유효다. 그럼 유효라는 거는 위에다 적어볼게요. 상대방은 어떻게 했다? 몰랐다. 상대방은 진이 없음을 몰랐다. 적어보실게요. 이 말이 생략된 거야. 생략돼 있다. 왜요? 그러나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단서. 여기를 본문, 밑에를 단서. 그러나 위에다 적어도 돼. 단서. 107조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된다. 별 3개요. 본문은 유효. 단서는 무효. 그래서 비진이 표시요. 진이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러는 거죠. 원칙. 본문이 원칙, 예외, 무효.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래, 진이 없는 의사표시는 유효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그때가 언제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진이 없으면 뭐 한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됩니다. 밑에 그림 적어놨어요. 별표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좀 더 머릿속에 강하게 넣어드려 볼게요. A라는 분이 동료 내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번 연말에 횟집에서, 노량진 횟집에서 100만 원어치를 쏠게 그랬어요. 쏠게.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진이 없는 거였어요. 진이 없이 한 의사표시였다. A는 진이 없이 영혼이 결여된 의사표시 한 거죠. 영혼이 결여된 거. 비진이 표시를 던진 거죠. 비진이 표시 던졌죠. 그랬더니 그 노량진에 친구들이 여기요 20명이 왔어요. 20명. 그럼 그 상대방은 얘가 진이 없다는 거, 영혼 없이 한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하죠?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쏴야죠. 20명한테 해를 쏴야 되는 거죠. 왜요? 상대방은 진이 없으면 몰랐으니까 유효고 표시한 대로 책임져라. 유효. 책임져. 이행 책임져. 그럼 네가 책임 안 질라 치면,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진이 없이 던졌다라는 걸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 입증.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걸 네가 입증을 해봐. 입증을 해봐. 그러면 이거 무효로 해줄게. 그럼 네가 술값 안 내고 횟값 안 내려면 이 사실, 이 단서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어떤 단서? 진이 없음을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 친구들이 알았다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해봐? 증명을 해봐. 증명하면 어떻게 해줄게? 무효로 해줄게. 비진이 표시. 따라서 우리 민법 107조는 진이 없이 영혼 없이 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비진이 표시인데, 비진이 표시를 두 도막으로 나눠서 시스템 규정해놨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비진이 표시에 대한 법적 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책 보실까요? 책의 156페이지요. 156페이지에 효과 2번 효과에 발표하실게요. 원칙,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모르고 무과시면 몰랐다죠. 모르고 그러면 표시한 대로 유효니까 어떻게 하죠? 책임져라. 횟값 내라. 별장사 줘라 이거죠. 두 번째, 단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별 3개 할게요. 우리 민법에 즐겨 표현하는 거죠. 즐겨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 진이 아님을 알았다. 알았다를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알았어. 어떤 사실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의라고 그래요. 선의. 여기서 선의가 착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걸 말해요.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의요.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라고요?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거는 과실이 있다라는 거죠. 과실. 그래, 앞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라고 한다. 과실. 아주 즐겨 나오는 표현입니다. 암기하실게요. 그때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2번이요. 표의자는 상대편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뭐 했다는 거?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걸 어떻게 하면? 증명하면 무효로 처리할 수 있겠다. 밑에 용어 설명 나와 있는 거 확인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어떤 사정을 몰라요. 악이 어떤 사정을 알아요. 그 다음 과실. 주의를 기울였으면 뭐 했는데? 알 수 있었어요 라는 거죠. 뭐를 기울였으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게 과실이다. 과실. 그 다음 두 번째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만나보실게요.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겨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 비진이 표시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나오는 거. 결혼생활 30년 했는데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이라 씨가 최수정 씨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하지. 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혼 없는, 진이 없는 의사표시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배우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게 비진의 표시다. 상대방이 답변하는 게 비진의 표시로 분석해 들어가면 돼요.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하지. 이게 영혼 없는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 소위 헛소리, 거짓 표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 만나러 가보실게요. 통정허위 표시에 통정이라는 말에 우선 동그라미 해보실 거예요. 통정은 짰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짰다, 짜고 했다는 의미죠. 짜고 했다. 짜고 뭐를 했다? 허위로 의사표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통정해서 짜고 거짓말을 했다.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통정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단독으로 영혼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두 개는 양상이 조금 다르네요.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영혼 없이 한 말이고, 통정허위 표시는 어떻게 한 거죠? 둘이서 어떻게 한 거죠? 짜고 거짓 표시한 게 통정허위 표시. 소위 이를 가장행위라고 해요. 적어보실게요. 가장행위를 뭐라고 표현해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한다. 자, 이 사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내 이웃이거나 내 친구에 관해서 자주 목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례 보실까요? 갑이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키우느라고 돈을요 왕창 끌어왔어요. 누구한테요? 지인한테, 이 친구한테. 친구한테서 돈을 끌어왔죠. 돈을 30억이나. 그런데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쪽은 돈을 빌려왔으니까 채무가 생겼죠. 30억. 여기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이죠. 채권 30억 생겼죠. 받을 돈 있죠. 받을 돈 30. 그런데 사업이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이 사람은 부도로 종결됐어요. 그러자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재산이 바로 가지고 있는 집이죠. 집. 집 하나 딸랑 남아 있었어요. 이 집을 내버려 두자니 문제가 생기죠. 내버려 두자니 내 명의로 그대로 두자니 어떻게 돼? 이 채권자가, 친구의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집에다 어떻게 하죠? 압류를 들어오죠. 왜? 채권 회수하려고. 압류 들어오는 게 겁이 나는 거지. 나 사업체도 날라갔고 공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죠. 곧 애들도 그리고 마누라도 도망갈 것 같아요. 걔네들을, 아들하고 배우자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내 집을 누구 앞으로요? 친척 앞으로 명의를 이전합니다. 이를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내 집인데 누구 앞으로? 친척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죠. 집 등기를 이전해요. 가장행위. 이걸 어떻게 해요? 둘이 짜고요. 짜고 이렇게 명의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를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소위 뭐를 했다? 가장행위를 했다라고 해요. 가장행위 밑줄이요. 그러면 등기를 누구한테요? 내 친척 앞으로 옮겨놓죠. 내 친척인 사촌 앞으로. 사촌 앞으로 내 집 명의를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누구한테요? 사촌한테. 여기서 질문.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진짜 주인은 갑이죠. 실제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고 명의만 일로 빼돌린 거야. 이때 둘 간에, 갑하고 이 사촌 간에는 뭐라고? 가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매매한 것처럼. 이 집을 매매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쓴다. 이걸 어떻게 한다? 따로 이면 계약서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이걸 이면 계약서 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심한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가장행위로 이렇게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가 사라져요. 채권이 왜 사라진다고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없어져요. 10년 동안 갑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잠수를 탄다라는 거죠. 지방이 아니면 동남아로 잠수를 타가지고 이 채권을 법적으로 없애버리죠. 없어지면 이제 갑은 어떻게 해요? 이 집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잘 종결된 거죠. 이렇게 갑이 이 집을 도로 찾아오면 돼요. 이 사촌한테서 이렇게 집을 명의를 도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해보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촌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얘기는 완전히 꼬여져 버리죠. 이 사촌이 빚이 많은 거죠. 주식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궁핍한 상황인데 내 앞으로 뭐가 있어요? 등기가 하나 생겼네. 이분이 내 앞으로 등기를 해줬네. 잘 보관해달라고. 나중에 찾아온다고. 그때 이 사촌이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병에게 팔아버려요. 매각을 해버려요. 그럼 병은 여기를 뭐라고 하죠? 제3자라고 그러죠. 제3자죠. 이 둘이 가장행위를 한 당사자죠. 당사자 두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제3자가 되겠습니다. 이 제3자는 이 등기를 보고 이 집 거래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등기부등본에는 누구로요? 을로 돼 있죠. 사촌 앞으로 돼 있죠. 근데 실제 주인은, 이 집의 실제 주인은 누구죠? 갑이죠. 갑이지만 등기라는 외형이죠. 외형상으로 병이요,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누구 거죠? 갑 거가 아니라 을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증빙 자료가 있네요. 왜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뭐로요? 주인이라고 믿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죠. 이렇게 매매를. 이 사람 거잖아, 이 사람 거잖아. 그래 이 집을 산다는 거죠. 10억에. 이 사람을 우리는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제3자는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 가장행위가 있었다는 거. 가장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로? 선의로 추정됩니다. 난 모르는 거지. 니네들이 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라. 선의야, 선의.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갑이 사촌한테 맡겨놓은 이 집은 여기서요. 사촌이 가지고 있다면, 사촌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집을요? 10년 뒤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집 찾아온다. 내 거니까. 내가 진짜 소유자니까 집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죠. 왜? 내가 실제 주인이고 너 이 등기는 가짜잖아. 임마 가짜. 가짜고 이거 계약서도 가짜잖아. 너랑 나랑 가짜 계약서 쓴 거잖아. 그런데 말이죠. 이 등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촌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어떻게 하면 매매로 팔아버리면, 매매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거나 이런 일 비일비재하죠. 매매를 한다, 은행에 저당을 잡힌다, 임대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집을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제3자 편에서요. 제3자가 이 집의 소유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을은 못 찾아와요. 갑도 이 집을 병에게도 뺏어올 수 없어요. 결국 법은 제3자 편이 돼요. 이를 통정 호의 표시의 법리라고 해요. 그러면 통정 호의 표시는 당사자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다 이거. 당사자끼리는 무효. 갑을 관계죠. 갑을 관계를 무슨 관계?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에서 가장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지. 가짜니까 무효. 무효. 효력이 없는 거지 이거는. 가짜 계약서니까 무효지. 너 증명할 수 있어? 있어. 왜? 얘한테 집 등기 넘길 때 가짜 계약서라고 확인받았거든. 확약서 받았어. 그거 안 받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뺏기는 거야. 집 뺏기는 거예요. 확약서, 증빙서를 꼭 있어야 돼요. 공증을 받든.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 매각이 되면 이를 뭐라고 그러죠? 제3자 관계죠. 제3자 관계에서는 제3자가 어떤 요건이면 선이면 유효로 돼요.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뀌게 됩니다. 어쭈구리. 얘네끼리는 뭐라고요? 무효. 갑을 간에는 유효 무효? 무효. 병이 뭐라면? 병이 선이면 뭐가 돼요? 유효. 뭔 얘기는 거예요? 뭔 얘기? 이 법률 관계가 법리가 쪼개지는구나. 당사자 관계와 제3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거죠. 당사자 관계는 뭐로 되고요? 무효로 되고 제3자 관계는 유효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무효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이다. 이쪽에서는 무효, 이쪽에서는 유효.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갑은 진짜 주인,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갑이었는데 가장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왜 가장 양도인이에요? 가짜로 넘겼으니까 가장 양도인. 을은 가짜로 가져왔으니까 가장 양수인이라고 불러줘요. 가장 양수인. 가짜 양도인, 가짜 양수인. 가짜라는 표현 대신에 가장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됐죠? 가장 양도인, 가장 양수인. 됐죠? 요 당사자끼리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누구한테요? 제3자가 선이면 무효를 주장해서 뺏어올 수 없어요. One more time. 당사자끼리는 무효로 되죠.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제3자가 선이면 이 무효라는 걸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돌려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효라는 거를 누구한테요? 제3자가 선의 3자에게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 거 돼요? 이 집은? 병 거가 돼요.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유효로 된다. 유효다.
그 부동산 누구 거로 돼요? 병소유다. 병소유. 누가 뺏기고요? 갑이 뺏기는 거죠. 갑이 뺏기고 병이 소유권을 먹는 거죠. 이게 결론이다. 이게 가장행위 통정허위 표시의 법률적인 마무리. 사례접근 라이브 민법 위에 조문 바로 보실게요.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 누구끼리요? 당사자끼리. 이거 당사자끼리 무효지.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별 3개 할게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의 밑줄 그시고 별 3개. 선의 제3자에게 뭐를 못한다? 대항 못한다. 주장 못한다. 주장 못한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가 뭐야? 뺏어올 수 없다. 선의 3자에게 무효로 뺏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 거? 선의 3자 거. 쓰세요. 선의 3자가 소유권 차지. 선의 3자가 소유권 차지한다. 병소유. 병이 소유권을 차지한다. 왜요? 108조 2항 때문에. 108조 몇 항? 2항. 2항 때문이다. 108조 2항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차지한다. 선이면. 오케이. 그래, 법은 이게 당사자끼리 무효라도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제3자 편이다. 진정한 소유자 소유권 날라간다. 그 말은 뭐죠? 가장매매 이런 거 하지 마라. 했다가 의리어 제3자에게 팔아치우면 너 소유권 날라가니까. 날라가고 이 집 못 찾아오니까 이런 가장행위 하지 말아라 라고 법이 암시를 하고 있다. 이게 108조 1항과 2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성립요건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하고 2. 서로 뭐 할 것? 통정해서 허위를 표시할 것. 효과 볼게요. 1. 당사자 관계는 유효 무효? 무효. 쌍가루 2번 선의 3자, 제3자 관계요. 선의 제3자 관계에서는 유효 무효? 유효다. 별표. 이때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1번하고 2번이요. 동그라미 1번. 가장매매의 당사자인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을에게는 무효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무효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뺏어오는 건 되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선의 3자에게. 이 선의 3자에게는 무효로 뺏어올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이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두 번째, 제3자 병은 뭐로? 선의로 추정돼요? 악의로 추정돼요? 선의로. 선의로 추정돼요. 왜요? 등기가 있으니까 이걸 믿고 산 거지. 그럼 나는 병은 이게 가장행위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몰랐지. 모르는 거지. 모르고 샀지. 나 선의야.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단어 한번 적어볼게요. 추정이라는 단어와 간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구별되는 단어예요. 추정 또는 간주. 간주를 우리 법조문에는 뭐뭐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추정은 뭐냐? 반증이 있을 때까지요. 반증이 있으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반증이 있으면 반대 증거죠. 반대 증거가 있으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 반대 증거가 있으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를 추정한다라고 그래요. 추정한다. 네, 간주는 뭐예요? 간주는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대로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를 간주라고 그래요. 이건 추정, 여기는 간주. 그럼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이게 더 센 거지. 법 그대로죠. 근데 추정은 뭐가 있으면 반대 증거, 반증이 있으면 추정력이 엎어져요. 이 점에서 양자는 구별해서 씁니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쌍괄호 3번에 보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쌍괄호 3번에 채권자 취소권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직접 이 부분을 정면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비껴가지고는 물어봐도 정면으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깊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채권자 취소권이나 대위권을 빌려서만 살짝 써요. 빌려서 살짝 쓴다. 아주 기초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깊이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채권자 취소권하고요. 채권자 대위권 볼까요? 가불병으로 하시겠습니다. ABC로 해도 되고 가불병으로 해도 되고요. 자, 여기 볼까요? B가 C한테 받을 돈 1억의 채권이 있어요. B 채권자, C는 채무자. 그럼 C는 B한테 돈 1억을 빌렸다. 돈 1억을 빌렸다 이거죠. 갚을 돈이 있죠. 얘는 받을 돈이 있죠. 돈 받으려고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갚는다고. 연말까지 갚을게요. 그런데 B도 A한테 뭐가 있어요? 빚이 있어. 1억이. 그럼 A도 얘한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네요. A도 뭐가 될까요? 채권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그럼 채권자 A는 얘한테 얼마를요? 1억을 받으면 되죠. 받으면. B는 누구한테요? 얘한테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네요. 이때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 이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채권자 취소권은 A가 B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A가 대신 취소하는 거예요. 이때 이 채권을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금전, 이 채권 자체가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금전 채권을 뭐 할 때요? 지키기 위해서. 금전 채권을 A가 가지고 있는 무슨 채권을? 금전 채권, 받을 돈 있죠? 이 채권을 뭐 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집을요. 얘한테 빚 있잖아요. 집을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빼돌렸다.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렸다. 은닉했다라고 그래요. 은닉했다. 왜? 가만두면 이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집을 어떻게 했다?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어떻게 하더라? 빼돌리는 걸 은닉이라고 그래요. 은닉. 옮겼다. 등기를 옮겨놨어요. 옮긴 걸 어떻게 해요? 이 채권자가 돈 1억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금전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얘가 재산, 이 지불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빼돌린 거예요. 이 빼돌린 걸 어떻게 해요? 얘가 원상회복시키는 거야. 빼돌린 걸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런다.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 전제 조건은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빼돌린 재산, 은닉한 재산 어떻게 한다? 원상회복하는 조치. 이를 채권자 취소권. 반드시 언제만? 금전 채권일 때만 이 법리가 쓰인다. B가 뭐 한 거를요? 은닉한 거를 어떻게 하는 거? 취소하는 거. 이 취소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 반면에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돼요. A가 B에 대해서 금전 채권 아닌 거. 금전 채권 아닌 거. 소위 이를 비금전 채권이라고 그래요. 비금전 채권. 채권자 취소권을 얘가 뭐 받을 돈으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작동하는데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돼요. 비금전 채권이어도 돼요. 예컨대 등기 청구권 같은. 이거 나중에 물권법을 좀 하셔야 열리는 부분이라서 일단 적어만 둘게요. 적어두고 나중에 쓰는데 빌려다가 이용만 하면 돼요.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이거는 금전 채권 아닌 비금전 채권이라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권리 행사가 먹혀요. 볼까요?
B하고 C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B가 매도인이라고 해볼까요? C가 매수인. 그럼 이 등기를 가져갈 사람은 누구? C죠. C가 이 등기를 가져갈 사람이죠.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B로부터 뭐를 가져가게 돼요? 아파트를 가져갈 채권이 있죠. 등기를 뭐 할 사람? 넘겨달라고 할 청구권. 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C는. 등기 넘겨주셔. 왜? 매매를 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뭐가 있죠? 채권이 있죠. 근데 이 채권이 금전이에요? 아니잖아.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등기 넘겨달라는 거지. 이게 뭐죠? 비금전 채권이다. 이 채권이 비금전이다. 비금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C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이 C라는 사람이 누가요? 채권자가 C가 할 거를요. C가 얘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죠. 등기 넘겨달라. 누가요? C가 하는 거죠. 왜요? 얘가 계약을 했으니까 C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C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를 어떻게 A가 대신하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의 누가? 채권자가 누구를요? C의 권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를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A는 C가 권리를 뭐 할 때요? 불행사하면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요,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불행사하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내팽겨치는 거죠. 얘가 내팽겨치는 거를 누가요? 다른 사람이 얘 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얘가 안 하는 거를 누가요? 얘가 대신해서 치고 들어가는 게 채권자 대위권이다. 오케이. 채권자 대위권은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C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가요? C가 안 하니까 누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치고 들어가는 게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뭐하고요? 취소권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가 살짝 다른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처럼 무슨 채권? 금전채권. 금전채권을 지킬 때만 써먹는 거지 비금전 채권은 못 써먹는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은 비금전 채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점을 구별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만나보셨어요. 진위 없는 의사표시, 그리고 통정허위표시, 두 개의 주제를 보셨죠. 이어서 착오라고 109조가 나와 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이 착오 보면 조문만 잠깐 보고 갈까요? 109조 보시면 이 상세한 내용은 1월 달에 기본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용어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조문하고요. 착오라는 건 내 생각하고 표시가 잘못된 거죠. 이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자, 법은 어떻게 규제하느냐면 1항, 109조 1항이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로 규제를 합니다. 내가 중요 부분에 착각을 했어. 그거 취소예요. 취소. 그러나 단서죠. 단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중대한 과실에 밑줄 그어볼까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를 못합니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리고요 161페이지에 사기하고 강박이라고 나와 있죠. 110조. 자,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기본 과정에서 꼼꼼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워낙 분량이 많아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끌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갈 거예요.
그거는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거는 어느 강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꼼꼼하게 다 전개하고 다 풀어드리는 강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민법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 양지를 하시고 입문과정에서 그 다음에 기본과정에서 심화과정 이 세 개를 엮어야 100이 된다는 거 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요.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매매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자 을이 잔금을 도대체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잔금을 안 줘. 그때 갑은 어떻게 하죠? 최종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파기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을 보낸단 말이죠. 그때 빚어지는 분쟁들, 여기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갑이 이 계약을 뭐 하겠다고요? 해제하겠다는 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고요. 어디 가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의 주소지에 어떻게 되면 도달이 돼요. 도달이 되면 계약은 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해제하겠다고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도달이 되면 이 의사표시, 본인이 원했던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발송은 뭐고 도달은 뭐고 요지는 뭐냐, 이 용어를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발송은 무슨 뜻? 보낸 거. 우체국에서 보낸 거. 우체국에서 보낸 걸 발송했다라고 그래요. 도달은 뭐예요? 도달은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그 배달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법적으로?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이 도달이라는 의미는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이 돼서 가족에게 이게 배달이 되거든요. 그럼 배달이 되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알 수 있는 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뭐가 되느냐? 상태가 되죠. 상태가. 이를 도달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One more time.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다. 상태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냐? 그럼 요지는 뭐냐? 내용을 읽은 거예요. 저 우편물, 해제 통지 우편물을 뭐 한 거? 읽은 거. 내가 읽어서 어떻게 해서 내용을 알았어. 이걸 요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해서 이 우편물은 갑이 보낸 해제 통지라는 우편물은 발송에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요? 상대방의 가족에게 어떻게 되면 교부가 되죠. 우편물이. 그럼 가족이 어떻게 하죠? 사인합니다. 이렇게 사인.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나 배우자 관계다 아니면 형제 관계다. 이렇게 가족 관계, 신분 관계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을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걸 요지라고 그래요. 그럼 을이 읽어본 건 언제죠? 내용을 읽어서 알았을 때 이걸 요지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도달이라고 하잖아. 이걸 도달이라고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가족에게 교부가 되면, 우편물이 교부가 되면 알 수 있는 뭐가 돼요? 상태가 되죠. 이를 도달이라고 처리합니다. 이러면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로 들어와 볼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도달주의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1년에 책을 10몇 권을 쓰고 있어요. 이 랜드풀에서 민법하고 관련된 교재는 제 손으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95% 이상. 10권이 넘거든요. 그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원고가 출판팀에 갔다가 저한테 교정본이 오고요. 갔다가 오고. 이거 몇 번씩 하거든요. 책 한 권 만들려면. 그래도 오타라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리 봐도 오타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1차 교정, 2차 교정 몇 번씩 하거든요. 저는 강의하고 있는데 출판팀에서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왔어요. 왔죠? 저는 강의 중인데 도달이 된 건가요? 우편물이요?
우편물이 출판팀에서 보낸 우편물이 저한테 도달이 된 건가요? 저는 아직 제 손에 넣지 못했어요. 제 손에 넣지도 못했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장모님이 같이 살거든요. 우편물을 수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상태가 될까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를 도달이라고 해요. 따라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어도 우편물이 책 교정본이 아니면 어떤 선물이 저한테 어떻게 되면, 가족에게 교부되면 저라는 사람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상태가 되면 도달한 걸로 처리해버려요, 법은. 내가 내용을 읽어서 알았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도달은. 읽었어? 알았어? 아니야. 알 수 있는 뭐예요? 상태 개념. 그래서 의리 그럼 이렇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해외 출장이 잦아가지고 지금 출장 중이다. 미국에 출장 중이다. 그래, 출장 가서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누구한테? 가족한테 왔어, 가족한테는 배달이 됐어요. 12월 10일 날. 가족한테 배달이 됐죠? 그럼 가족한테 배달이 되면 도달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의리 읽어본 게 아니어도, 의리 읽어보지도 않았어도 도달이 된 거예요. 왜요? 객관적으로 이 우편물을 객관적으로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날짜에 배달된 거예요. 배달되면 도달된 거예요. 근데 의리 출장 갔다가 한국에 귀국이 돼서 내용을 읽어본 거는 12월 30일이다. 이때 읽어봤죠. 이때 읽어본 거죠. 읽어봤다. 이때 도달이 된 게 아니라는 거다. 이게 도달이 아니라 뭐죠? 이런 상황. 객관적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상황?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달로 법은 처리해버린다는 거. 이걸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니까. 도달이란 내용을 알았을 때를 말한다. 뻥이죠. 알았을 때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달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어떤 분이 카톡을 하고 있어요. 이어폰 꽂고. 그거 도달된 거예요. 왜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시험이 다음 주인데.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해가? 엄마 또 잔소리야, 또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잖아, 엄마.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막아. 엄마 또 잔소리 할 거니 나 귀 막아. 이거 도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달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가족들이 엄마의 요구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도달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길을 틀어 막아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면 도달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도달이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개념이다. 상태 개념. 더 쉽게 이래도 이해 안 되면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엄마가 아빠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아침밥을 쫙 이렇게 세팅해서 차려놓죠. 2시간 일씩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아빠하고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출근이 늦다, 학교가 늦다 이러면서 차려놓은 걸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그냥 가네 이것들이. 그죠? 엄마가 열받죠. 2시간 동안 내가 밥상을 차려놓는데 열받죠? 그때 애가 막 뛰어나갈 때 엄마가 뭐래요? 밥 먹고 가야지 그러죠. 밥 먹고 가야지. 아이 아빠한테도 여보 밥은 먹고 가야지 그랬더니 그냥 가잖아요. 굶고 그냥 가죠. 이때 엄마가 하는 말 뭐라고요? 야 내가 차려놓은 거는 너희들이 안 먹어도 도달한 거야 안 한 거야? 객관적으로 세팅했죠. 먹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도달로 법적으로 인정되더라. 너희들이 안 먹어도 도달이 되는 거야. 그래 밥을 떠 먹어야 도달이 아니라는 거다. 떠 먹어야 밥상에서 밥을 떠 먹어야 도달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의 도달은 객관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하면 이게 도달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100%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 111조 조문 보실까요? 조문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유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객관적으로 세팅한 때,
객관적으로 세팅한 때지 내용을 알았을 때가 아니문이다. 이 부분 별표. 두 번째 점은 더 재밌어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보내고 나서 사망하거나 이분이 보내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제한능력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한능력자 예컨대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이런 사람이 되었다. 언제요? 보내고 나서.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두 줄 그어볼까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 보내고 나서 이분이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갑이요. 사망한 거죠. 보내고 나서 사망했거나 보내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도 이 의사표시에 뭐 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죠?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유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내고 나서 사망해도 이분이 한 의사표시 해제 통지서는 유효, 무효? 유효다.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사망한 거는 이 해제 통지서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해제 통지서는 뭐가 됩니다? 유효로 법적으로 처리된다는 의미. 이래서 의사표시까지 오늘 강의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필수. 감사합니다.